지난 72시간 동안 워싱턴에서 나온 한 가지 결정이 전 세계 권력 지도를 조용히 다시 그리고 있다. 75개국에 대한 비자 처리 중단이라는 겉보기에는 행정적인 조치 뒤에 숨어 있는 새로운 분류 논리를 오랫동안 지켜본 나로서는 이것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다. 이런 광범위한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몇 달, 때로는 몇 년의 준비 과정이 있다. 국무부 내부의 검토, 국토안보부와의 조율, 백악관의 최종 승인까지. 그런데 이번 결정이 1월 21일부터 무기한 시행된다는 점에서 나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결정이 발표된 타이밍이다.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며칠 만에 나온 이런 포괄적 조치는 단순히 이민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대외 정책 전반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안건이 논의될 때 분명히 이것이 우리 동맹국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러시아, 이란, 소말리아처럼 예상 가능한 이름들 옆에 브라질, 태국, 나이지리아, 이집트가 나란히 놓여 있다. 이 명단을 처음 봤을 때 내가 주목한 것은 포함된 국가들이 아니라 배제된 국가들이었다. 전통적인 적대국과 경제적 파트너, 안보 위협과 개발도상, 시장이 같은 범주에 묶여있는 이 새로운 분류법 속에서 기존의 동맹 체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의 패턴이다. 인도는 빠져있고 베트남도 없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지만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는 이들 국가가 제외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만으로 국가들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통제 가능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가 수십 년간 관찰해온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광범위한 조치는 대개 표면적 목적과 다른 구조적 의도를 담고 있다. 공적 부담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들을 걸러내겠다는 공식 설명은 진짜 이유의 일부일 뿐이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왜 지금이고 왜 이 특정한 75개국인가? 이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미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가진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러시아와 이란은 명백한 지정학적 경쟁자이고 브라질과 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와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독자적 행보를 보이는 지역 강국들이다. 소말리아는 테러 위험이라는 명분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은 이 조치가 단순히 특정 국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세계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라는 점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과 함께 할 것인가 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는 신호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접근법이 한국과 같은 중간 규모 경제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한국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분류체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불안정해졌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관리 가능성의 기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강화,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제한 등 요구사항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이 이런 요구들을 모두 수용할 경우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거부할 경우 관리 불가능한 범주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현재 처한 구조적 모순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5%를 넘고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다. 동시에 한국의 안보는 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경제적 생존과 안보적 생존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더 복잡한 것은 한국 내부의 정치적 동학이다. 대중국 강경 정책을 취할 경우 경제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친중 정책을 유지할 경우 안보 불안이 커진다. 이런 내부적 분열은 한국의 대외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결국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 범주로 분류될 위험을 높인다. 왜냐하면 이 비자 정책이 시사하는 것은 미국이 세계를 관리 가능한 파트너와 관리 불가능한 변수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현재 전제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지위가 영구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고 북한 문제에서 독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내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정책이 글로벌 인재 이동에 미칠 장기적 파급 효과다. 지금까지 미국은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흡수하는 거대한 자석 역할을 해왔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스템,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연구력은 모두 이런 인재 흡수 능력에 기반해 있었다. 그런데 75개국에서 오는 인재들의 유입을 막는다는 것은 이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조치가 미국의 기술 패권에 미칠 영향이다. 예를 들어 인도 IT 인재들의 미국 유입이 제한받지 않는 반면 브라질이나 나이지리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기술 혁신에서도 선별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들로부터의 인재 유입은 늘리되 불확실한 국가들로부터의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혁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에서 다양성은 중요한 혁신 동력이었다. 75개국 출신 인재들의 유입을 막는다는 것은 이런 다양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이 미국의 대학 시스템에 미칠 타격이다. 미국 대학원의 이공계 프로그램들은 상당 부분 외국 학생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의 유입이 제한되면 미국 대학들의 연구 경쟁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브라질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태국의 의료진, 나이지리아의 연구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이들은 다른 목적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 캐나다, 호주, 독일이 단기적 수혜자가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미 천인 계획과 같은 정책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이었는데 미국이 스스로 문을 닫으면서 중국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한국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새로운 질서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이 중간국들을 관리 가능성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면 한국이 계속해서 관리 가능한 범주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이준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방문과 북핵 동결 제안은 이런 맥락에서 더욱 민감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의 독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새로운 분류 기준에서는 관리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체계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워싱턴에서 어떻게 해석될까?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제안한 보상을 통한 북핵 동결은 미국의 기존 완전한 비핵화 입장과 충돌한다. 한국이 중국의 중재를 요청한 것 자체도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책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독자 행보가 계속될 경우 한국도 언젠가는 75개국과 비슷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보는 더 큰 그림은 이것이다. 미국의 비자 정책 변경은 표면적으로는 이민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블록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세계를 우리 편과 저들 편으로 나누고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는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분할과는 다른 기능적 효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분할이다. 이는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분할과는 다른 기능적 효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분할이다. 이런 새로운 블록 시스템의 특징은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소련과 무역하면서도 나토에 속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면서 미국과 군사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비자 정책은 이런 변화의 초기 신호이고 앞으로는 더 직접적인 압박 수단들이 등장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새 행정부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도 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신호 말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블록화 전략은 단순히 미중 경쟁의 산물이 아니다.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WTO, IMF, UN 같은 다자기구들이 국제 질서를 관리해왔다면 이제는 양극체제에서 각 진영 내부의 위계적 질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한국과 같은 중간국들에게 특히 큰 도전이다.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양쪽 모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의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
선택을 회피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선택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런 변화가 한국에게 제기하는 근본적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관리 가능한 파트너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직면한 딜레마가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없이 생존하기 어렵고 안보적으로는 미국 없이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힘들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양립 불가능한 선택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비자 정책은 그런 압박의 신호탄일 수 있다. 75개국 명단에 들어간 국가들을 다시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브릭스 회원국으로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고 태국은 중국의 1대1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행동들이 관리 불가능성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관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떤 선택들을 해야 할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의 금융 협력을 제한하며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에 완전히 동조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고 북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선택을 미루다가 결국 선택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중국도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가한 경험이 있다. 이런 양면 압박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제한적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일본이나 호주 같은 다른 중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간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미국이 허용할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의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순응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되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더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도 이런 균형 잡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그 대가로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제한하는 대신 북한 문제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거나 동남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시기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독자적 북한 정책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번 비자 정책 변경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의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경제와 안보를 어느 정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면서도 미국과 안보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미국이 75개국에 대한 비자를 중단한 것은 단순히 이민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를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분할하겠다는 선언이다. 한쪽은 미국 중심의 시스템이고 다른 쪽은 중국 중심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중간지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적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종류의 국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미국의 관리 가능한 파트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 길을 모색할 것인가? 내가 지켜본 바로는 이런 선택을 미루는 국가들일수록 결국 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권 자체가 사라진다. 한국이 지금 직면한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75개국 비자 중단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미국의 압박은 더욱 정교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다. 기술 이전 제한, 금융거래 감시, 공급망 재편 요구 등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될 것이다. 한국이 이런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문제가 되고 있다. 내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런 변화가 한국의 차세대에게 미칠 영향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국 유학과 취업을 통해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비자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 압박이 강해지면 한국의 인재들도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칠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75개국 출신 인재들의 미국 유입이 줄어들면 이들이 창업하거나 투자받을 기회도 줄어든다. 이는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권력 균형의 재편이다.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를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75개국 비자 중단은 그런 새로운 경계선 긋기의 첫 번째 신호탄이다. 이런 변화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 75개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정책은 직접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기업들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 풀에 접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고 이는 혁신과 생산성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이 이 새로운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히 경제적 계산이나 안보적 고려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 이는 한국이 어떤 종류의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새로운 분류체계에 순응하며 관리 가능한 파트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독자적 길을 모색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75개국 비자 중단 정책이 우리에게 보내는 진짜 메시지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